원달러 환율이 아직 뭐 1280원 이러고 있잖아요. 달러로 전환해서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쌉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어느 정도 싼지를 보여드릴게요. 집계존비속 10억씩인데 요 2011년도 요때가 집계존비속 100억인가 그랬어요. 100억. 다 합쳐서 100억이 넘어야 대주주 과세 요건. 그리고 50억, 25억, 15억, 10억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연말만 되면 이렇게 대주주 과세 요건 피하려고 저렇게 코스닥이 약한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통합적으로 지금은 2023년인데 바이든 3년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든 3년 차라서 과거에 대통령 3년 차 수익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2배 이상 좋았기 때문에 강 작가랑 뭐 우리는 이제 퀀터를 한 사람끼리는 서로 니도 알고 있구나. 대통령 3년 차 그러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가 상당히 시장이 좋은 해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 이유가 대통령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서 2년 차의 경제를 일부러 누르더라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눌렀던 경우가 트럼프가 갑자기 2018년 대통령 2년 차에 갑자기 3월 달부터 중국에다가 관세 때리겠다고 하면서 340억에 대해서 25%, 160억에 대해서도 25%, 10% 뭐 해서 2천억에 대해서도 25% 관세 때리겠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빠이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때 당시에 ISM 제조 PMI가 5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46. ISM 제조 PMI가 뭐죠? 구매 관리자 지수. 구매 관리자들한테 설문하는 거잖아요. 채용은 어떻게 할 거고 신규 주문은 어떻게 할 거고 물어보는데 구매 관리자들이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저렇게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에다가 관세를 때린다니까 중국에다가 공장을 못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를 눌러버리죠.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 10월, 11월 달부터 갑자기 합의하자고 해가지고 실제로 2020년 1월 달에 작년 12월부터 시행 계획이던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 철회 이렇게 하면서 20년 11월에 있을 대선을 이용을 해서 경제를 다시 확 살리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에 시장이 올라오다가 뭐 관세 폭탄한데 그래서 또 밀렸다가 올라오다가 이러는데 10월 11월로 넘어가면서 뭐 합의한대 하면서 쭉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1월 달에 합의 발표할 때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완전 도로묵이 돼버렸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박살. 이까지 빠지죠. 6,600까지 빠지니까.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바이든도 어떻게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죠.
화웨이 제재부터 뭐 엔비디아가 저기 수출하지 마라, ASML이 저기다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걸 하고 있고, 이번에 어디죠? 샌프란시스코에서 2019년 11월 달에 칠레에서 하려고 했던 에이펙 회담에서 합의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G20에서 시진핑을 만나서 합의를 할 거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9년도도 자세히 보시면 페드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18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19년도 들어갔더니 금리 인상을 안 해요. 금리 인상은 안 하니까 주가가 막 이래 올라가죠. 안 하고 8월 달이니까 금리를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금리까지 낮춰버리면서 시장에다가 막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근데 좀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7월 하면 금리 인상 중단되죠. 중단되고 올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내년 되면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저는 랠리라고 보는 거죠. 금리 인하하지.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 확 밀려요. 처음에. 워낙 첫 금리 인하에 그 이후로 시장이 박살났던 기억이 너무 저도 생생하거든요. 2008년 그리고 2001년 첫 금리 인하고 나서 빠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 때도 처음 금리 인하하고 확 빠졌어요. 100bp 인하하니까 더 빠져버렸죠. 그 정도로 안 좋아하면서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기억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니까 시장이 놀래버립니다. 그렇게 안 좋나? 그렇게 안 좋나? 했다가 세 번째 금리 인하 했는데, 요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거 합의 얘기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요. 맞아. 거의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코스닥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좀 더 이러고 있는데 2009년하고 좀 비슷하다고 했었죠. 2009년에서 올라오는 모습하고 비슷한데, 이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만큼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코스닥이 400조 시장, 코스피가 2000조 시장이잖아요. 코스피가 2000조인데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 200조, 2000조인데 200조거든요. 코스닥은 400조인데 40조 정도 벌어야 되잖아요. 코스닥 맨날 10조예요. 맨날 10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추세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10조였겠어요? 코스닥 1, 2, 3등이 원래 뭐였습니까? 다 바이오였잖아요. 다 바이오인데 셀트리온이나 그나마 좀 실적이 조금 나는데, 나머지 무슨 우리가 뭐 신약 개발한다고 하는 그 바이오들 보면 전부 돈 까먹는 회사지 돈 버는 회사 없었잖아요. 그래서 못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실적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조가 아니라 14조, 내년에 17조. 이익 모멘텀을 갖고 올라와서 약간 요때보다는 기울기가 약간 요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엄청난 또 수급이 교란 여인이 떡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들은 안 내는데 나만 내라고 이랬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주식은 원래 주식 팔아가지고 양도세가 없는데, 이걸 연말 전에 팔면 세금이 없는데 연말 지나서 팔면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사셨던 분들, 올해 주식 산 분들은 1년 안에 팔면 33%예요. 22%가 아니라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해 지금 5월, 6월, 7월 달에 막 샀잖아요. 사가지고 그래 한번 길게 가져가 보자 해가지고 가져갔다가 내년 2월, 3월 달에 갑자기 돈 필요해서 팔면 1년 안에 대기업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33% 세금 내. 그래서 연말 전에 자꾸만 매도가 나오는 거야. 그런 수급상의 교란 요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종목에 100억이었을 때도 이렇게 밀리고요. 저희 그 업계 자문사 중에 개인 자금을 오래 했던 자문사가 연말만 되면 주식 팔기 바빴대요. 자기 고객들 세금 내게 될까봐. 세금 내면 그만큼 이제 성과 보수가 줄어들잖아요. 연말만 되면 주식 팔았다고 합니다. 연말만 되면.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마지막 연말에 쇼트 퀴즈가 있었다. 신라젠 셀트리온 올라갔을 때 그때 요게 이제 코스피인데 주식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직 뭐 1280원 이러고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주식이 되게 쌉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어느 정도 싼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이거 숨은 그림 찾기 퀴즈를 많이 내는데, 자, 코스피 월봉 차트. 코스피 월봉 차트죠. 요것도 코스피 월봉 차트. 우리의 차트의 정석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아까도 제가 우리 웅달님한테 이거 한 1분 보여줘도, 자, 우 기사님, 자, 뭐가 차이가 뭐죠? 자, 그렇죠. 이게 지금 코스피 2630인데 2018년 1월 말에 2600 기록했었어요. 그죠? 딱 2600 기록하고 빠졌고, 미래에셋 펀드 열풍 때 2007년도에 막 인사이트 펀드 팔리고 막 한창일 때 2050 찍고 떨어졌어요. 2050, 2600, 지금 2600. 근데 요 차트로 딱 봤더니 뭐야 2630인데 이때가 훨씬 높네. 2051대가 훨씬 높네. 그쵸? 요때는 2050이었는데 지금은 2630인데. 그래서 차트를 볼 때도 어차피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외국인의 눈으로 지금 바라본 코스피예요. 달러로 전환해서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독일 차트 신고가 났죠. 요 뒤에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본 니케이 225예요. 자, 전 세계 80년대 최고의 제조 강국 일본. 근데 지금 일본의 시가총액 1등 도요타 340조, 삼성전자 420조. 자꾸만 일본의 제조업이 자꾸 쇠퇴하고 있죠. 쇠퇴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니케이 225가. 독일 정고 쪽 아까 돌파해야죠. 그런데 자, 제조 강국 한국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아들 졸업식 때문에 뉴욕 가서 밥 먹으려고 보니까 3명이서 밥 먹으면 한 200불, 4명이서 밥 먹으면 한 300불, 300불 40만 원이잖아요. 뭐. 와, 뭐 팁도 뭐 5% 10%가 아니에요. 무조건 15%가 최하고 20%를 가까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국 와가지고 축구 끝나고 애들 같이 밥 먹고 11명이서 밥 먹고요. 11명이 밥 먹고 얼마 나왔어요 하니까 13만 원이라는 거예요. 11명이 밥 먹었는데 13만 원? 100불이네. 11명이 밥을 먹고 공깃밥 추가해서 시키고 음료수 사이다 몇 개 해서 먹었는데 100불인 거예요. 상상도 안 되죠. 남자 11명이서 밥 먹고 100불. 미국에서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 한국 물이 너무 싼 거예요. 네, 지금도 길거리 보면 미국 홍대 앞에 이래 걸어오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근데 뭐 엄청 많아.
졌잖아요. 인사동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미국 관광객이 100만 명 들어온대요. 그리고 수출 동향을 봐도 중국 쪽 수출은 마이너스 24 나는데 미국 쪽 수출이 막 화장품 60%씩 증가하고 있고 그래요. 달러 입장에서는 너무 싼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주식도 제가 명품 기업 쇼핑하듯이 그죠? 이번에 떨어졌을 때 엔비디아가 110불밖에 안 해. 테슬라가 130불. 너무 싼 기업들을 쇼핑하듯이 샀는데 외국인들 봤을 때는 야, 제조강국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싸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 매수, 그죠? 2009년도에 환율 떨어지고 외국인 매수인데 아까 이런 RSI나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 위에 70 갈 때까지는 가보자는 거죠. 그죠? 여기서 팔면 너무 아깝죠. 여기 찍고 올라오면 저 정도 갔을 때 팔아도 되고 이 정도 갔을 때 꼭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원달러 환율이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게 1,000원이거든요. 1,000원 근처까지 빠져요. 1,000원 근처 원화가 한창 강세일 때 그때 파시면 돼요. 원화가 한창 강세일 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코로나 때도 1,299원, 1,300원 갔다가 삼성전자 96,000원 찍을 때 1,080원 갔어요. 1,080원. 환율이 되게 좋을 때 그때 파시면 돼요. 근데 환율이 왜 그렇게 좋아지겠어요?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출이 잘 돼서. 내년에 하이닉스가 2017년, 18년도에 하이닉스 요때 20조 7천억 나오고요.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나왔을 때 또 엄청난 이익이 나왔었는데 내년에 하이닉스가 한 20조 나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차원인데 MACD 오실레이터 이 추세선을 봤더니 어때요? 항상 이 기술적 분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시장 분위기에 바닥 대비 얼마나 올라왔고 한 번 더 빠지는 이런 리스크에 막 벌벌 떨 때 보면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플러스 나죠. 추세선이에요. 플러스가 나는 부가 플러스가 임하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2차 팬데믹 온다 했지만 플러스가 나면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헤지펀드 미국 애들 이것만 보고 해요. 이것만 보고. 그리고 가면 전액 해지 전부 해지하고 플러스로 돌면 다시 해지 다 풀고 그런 모습인데 어느 분이 사전 질문에서 이제 주간, 일간, 월간 돼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딩에 내가 투자하는 듀레이션에 따라서 일봉, 주봉의 MACD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홍콩 물고기 걔네들을 보면 주봉 MACD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피 선물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그러면 걔네들은 왜 그걸 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지를 했어요. 여기서 해지를 했어요. 이 패닉 셀링 구간에 걔네들은 전액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당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늦게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구간에는 일단은 풀해지가 돼 있어요. 항상 이 구간에 항상 풀해지가 돼 있어요. 그 펀드의 평가에 보면 수익률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에 관한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샤프 레이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딱딱 해지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펀드가 기준가 수익률이 이랬다가 여기서 옆으로 쭉 가겠죠. 옆으로 가다가 이제 플러스는 다시 풀었어요. 이렇게 가죠. 그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하루에도 15,000계약 뭐 1조, 2조씩 선물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MACD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로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MACD 오실레이터로 났을 때가 2018년 요때. 액면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D 무슨 건설회사의 회장님이 2조 샀어요. 주식을. 액면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2조를 어마어마하게 뭐 본격적으로 샀다가 이렇게 엄청 뼈 아프셨을 거예요 아마. 엄청 샀는데 이때 액면 분할하기 전이라 가지고 260만 원? 70만 원? 뭐 5, 6, 30 이따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한 1년 걸렸죠. 근데 요거 보시면 요때 주식을 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죠? 플러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난 구간에 이렇게 가고 음으로 가니까 여기서 자르고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타이밍으로는 요거 플러스가 날 때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기업은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사는 거기 때문에 적정 주가 가치가 PBR이 2.1배에서 1.1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라 했잖아요. 이럴 때 사는 거죠. 이럴 때. 그리고 지금은 상승 추세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거 하나. 삼성전자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을 봤거든요. 12년도에 44, 13, 14, 15는 음봉이 3개 났어요. 16년도에 43, 17년도에 41, 19년도에 44, 20년도에 45. 뭐야, 전자는 올라가면 무조건 40%네. 그죠? 사실 애플 있잖아요. 애플하고 S&P 500하고 비교해봐도 애플이 S&P 500을 압도적으로 이겨요. 애플도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보세요. 3년 동안 빠질 때 별로 많이 안 빠졌어요. 왜 그랬냐면 2011년도에 갤럭시 노트가 나왔다 했잖아요. 노트 나오고 11, 12, 13년까지 삼성전자 쫙 올랐어요.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13년 소폭 마이너스 14, 15 빠졌다가 16 올라올 때 보세요. 지금 수익률 보면 오를 때는 40% 이상, 빠질 때 24%, 오를 때 40% 이상, 빠질 때 3%, 29%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투명한 기업이 있을까? 외국인이 51%가 맨날 감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국인 감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엄청나게 언론들이 또 감시하고 있죠. 그죠? 무슨 단체들 엄청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분기 배당도 하고 자식한테 이제 안 물려주겠다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삼성전자 핸드폰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아는데 세계 초인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예의상 투자 그래도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의상. 큰형님에 대한 예우를 갖춰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전자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돈 벌기 제일 쉬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주식만 빠지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주가가 다른 주식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꼭 삼성전자 주주들을 비하는 거예요. 그죠? 꼭 삼성전자 주주들의 속을 긁는 얘기를 막 해요. 자, 코로나 때 봅시다. 코로나가 막 터졌는데 우리나라 동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1등. 그죠? 1등인데 하도 뭐 더 빠진다 해서 제가 나와가지고
바닥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근데 자 1, 2, 3월 달에 확 빠졌잖아요. 올라오는데 4, 5월 달에 이미 카카오 네이버 고점 돌파했었어요. 빅7 종목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게임 뭐 네이버 그 고점 돌파하는데 얘 보세요. 3, 4, 5 올라오다가 밀리죠. 그 올라오다가 밀리고 또 음봉 한번 확 나고 또 올라오다가 윗꼬리 달고 그래서 이게 11월, 12월이거든요.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 짤 돌아다니죠. 인도 기차 열차, 인도 열차에 위에 막 사람들 막 매달려가고 저 삼성 그리고 열차 이름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에 저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못 올라가지. 너희네들 뭐하냐? 지금도 삼성전자라고 생각하냐? 네카오로 옮겨와야지. 네이버 카카오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PBR, PER 이런 걸 따지고 있냐? 운영의 자산의 가치를 봐야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주들 아씨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서 육만전자 막 이름도 참 잘 지어요. 막 육만전자. 그리고 11월, 12월, 1월 70% 올랐어요. 70%.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20년 45% 올랐어요. 45%.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45% 수익 냅니까? 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저기 또 자 이제 이렇게 가니까 아씨 뭐야 내가 잘못 팔았네 하면서 이제 여기서 12만일 리포트 나오니까 이제 막 또 쫓아 사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리니까 또 21년도에는 자 요때는 또 뭐가 이래 막 올라가고 있었죠. 미국 주식.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 안 된다니까. 미장으로 오세요. 왜 TQQQ 3배짜리 그런 거 사거나 해야지. 나스닥이나 스파이 그런 거 사야지. 뭘 삼성전자를 들고 그러고 있냐고. 국장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서 또 막 속을 불불 긁어놔요. 막. 꼭 비교할 거 없어요. 항상 삼성전자를 요즘도 많이 그러죠. 요즘도 올라올 때 뭐 보면 뭐 얘기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흔들리죠. 아 진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20개월 이평선이죠. 20개월 이평선 계속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6만 6천 원, 7천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량한 기업은 떨어질 때 비중 더 늘리고 이럴 때 비중 줄이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매달 그냥 사면 됩니다. 매달. 그리고 매달 사면 항상 20개월 이평선 위에서 놀아요. 약세장이 지나고 나면 항상 20개월 이평선에서 놀기 때문에 20개월 내내 주식 산 사람들 다 먹여주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한테 익숙하고 우리나라 시총 1등 가장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게 분기 배당하고 뭐 특별 배당하고 주주 가치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물적 분할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기업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자꾸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로도 돈을 못 버는데 딴 걸로 돈을 번다? 기본 수학 정석 기본 문제를 못 푸는데 무슨 실력 문제 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요것도 한 말씀드렸죠. 반도체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CPU, GPU, 메모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인텔, AMD가 하는 CPU가 있고 GPU가 있고 거기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고 다 그 하나의 밸류 체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GPU는 요놈 한 놈밖에 못한대. AMD나 인텔이나 못한대. 그러니까 얘가 독보적으로 혼자서 92% 점유율을 하니까 얘부터 먼저 빵 치고 올라갔잖아요. 잘 보시면
코로나 때도 1, 2, 3 확 빠졌다가 얘가 제일 먼저 올라가요. 왜냐하면 독보적이니까. 얘 혼자 독보적이니까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GPU를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TSMC가 만들잖아요. 아, 파운드리인데 이거는 그냥 위탁 생산만 해주는 회사인데 괜찮나? 1, 2, 3 빠지고 4, 5, 6 지지부진 하다가 7월 달에 얘가 또 먼저 확 올라가요. 그죠? 7월 달에. 삼성전자는 아까 언제 올라갔죠? 요때 올라갔죠. 근데 TSMC 보세요. 26, 38? 아니 전자는 아까 44, 41 이랬는데 18년도에 근데 덜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19년도에 57, 88도 났다가 10 났다가 38 났다가 37. 결국은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 밸류 체인이 똑같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근데 독보적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빠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그 흐름은 똑같다는 거죠. 단지 예를 들어 보면 독보적이니까 위기 상황에서 항상 제일 먼저 정고점을 빠르게 돌파하는 거는 엔비디아네라는 걸 알고만 있었으면 거죠. 이번에도 엔비디아네구나. 그리고 TSMC 워런 버핏이 샀다라고 공시했다가 확 올랐다가 워런 버핏이 팔았대. 팔았다는 거 보고 에이 아닌가 봐 하고 그죠. 워런 버핏이 아니 팔았대요 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엔비디아 보고 있으면 뻔한데 누가 만드냐고요. 얘가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아니 엔비디아가 매출 50% 증가한다 했잖아요. 누가 만들어주는데 TSMC가 만들어줘요. 워런 버핏이 샀든 팔았든 상관없이 올라가고죠.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전문인 전자가 여기서 7만 원에서 오늘도 7만 원 막 살짝 깨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혹시 끝난 거 아닐까요? 뭐 앞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앞에서 다 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가 겁나요? 이렇게 차트 속에 숨어있는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어떻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전자가 됐던 앞으로의 전략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제가 준비해 온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엔 환율이거든요. 요즘 1,000원 깨졌을 때부터 저는 엔화 매수합니다. 뭐 이런 유튜브가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엔화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큰 고객분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요때를 말씀드리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740원 갔었다고. 근데 이번에 떨어지는데 지금 일본의 정부 부채가 최대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최대고 제조업이 좀 보면 별로 잘하고 있는 거 없고 전기차, 도요타, 혼다 이런 데서 전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1,000원에서 제가 이제 850원 최소한 850원 깨지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요런 수준이에요. 요런 수준이고 요 위에 제가 또 RSI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이렇게 뭔가 차트가 되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나라 자체가 힘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나라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차트는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도 다 들어갔죠. 역배열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매수했다가 도대체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역배열 처음 들어가는 주식이나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요렇게 과매도가 나오는지 저는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과매도가 나오는 것까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좀 기다리는데 이 원엔 환율을 보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생기죠. 현대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현대차 빠질 때마다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대차가 다시 쫙 올라왔어요. 붉은색. 근데 야, 현대차 옛날에 차화정장세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기가 오면 무조건 자동차 사면 돼요. 자동차. 환율이 올라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 자동차 주식을 무조건 사면 되는데 자동차가 금융위기 때도 쫙 올라옵니다. 쫙. 근데 이때는 도요타의 리콜 사태, 그 다음에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가주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완전히 곤놀이표죠. 원엔 환율이 1,500원이 가죠. 740원 하던 게 1,500원이 갔으니까 일본차 7,400만 원짜리가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서 현대 기아차가 차정장세, 70중장세 주도주가 됐는데 요때도 어디 자문사에서 이 자동차 주식을 거의 50% 지르고 있었죠. 지르고 있었는데 돈이 막 한 8조까지 막 들어오니까 자동차가 떨어지는데 또 수급으로 빵쳐 올려요. 수급으로 들어오니. 근데 초록색이 원엔 환율이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11년 하반기부터 원엔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어요. 급락하는데 수급으로 막 쳐올리는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래서 이때 8조를 했던 운용사가 재작년 3년 전에 4천억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잔뜩 자동차 들고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이죠. 근데 꼭 이럴 때 꼭 무슨 또 악재가 더 터져요. 호사를 안 하고 어떤 악재가 터졌습니까? 2013년, 14년 넘어갈 때 삼성동 땅 3조짜리를 10조 5,500억에 질르죠. 기부 체납금 합쳐서 12조. 12조를 했는데 또 이 개발 허가가 안 떨어지네. 한 달에 이자만 한 4%라고 생각해 보세요. 12조에 4%면 10% 뭐 1조 2천억이죠. 1%면 1,200억인데 그 한 4천억에 대한 한 달에 300억씩 이자가 나가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28만 원 찍었던 게 6만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최근에 요때 이 코로나 때 현대기아가 애플 아이카를 생산할 수도 있대 하면서 이랬잖아요. 근데 원엔 환율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었죠. 뭐 떨어지고 있는데 애플 아이카를 하면서 빠진 거예요. 최근에 원엔 환율이 돌아서는 하더니 이래 빠져서 안타깝지만 정의선 회장님이 참 멋지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UAM 등등 참 멋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만 이 원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시 좀 보고 다시 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따가 다시 와도 되겠다. 그러면 근데 이번 중가에 실적 발표 있는데 또 되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왜 잘 나오냐면 환율도 좋고 원달러 환율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이 원엔 환율의 이 핸디캡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랑 일본 소니랑 뭐 붙을 게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면서 원엔 환율이 이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본에 반도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그동안에 내연기관에서는 우리보다 더 쟤네들이 더 잘 만들었잖아요. 품질이 더 좋은데 가격이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 메리트까지 생겨버리면 안 되죠. 근데 전기차에서는 도요타, 혼다 이런 데가 지금 전기차 뭐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번에는 원엔 환율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 게 딜러 인센티브가 보통 2,000불 정도 줘요. 차 한 대 팔면 2,000불 주거든요. 근데 요즘 차가 없어서 난리였잖아요.
딜러 인센티브가 한 6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대기아차 한 1100불 주더라고요. 2000불 주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주죠. 서로 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딜러 인센티브가 절반밖에 안 주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12% 나오면서 도요타, 테슬라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실적이 또 좋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고 잠시 좀 빠이빠이 했다가 다시 돌아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